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도 위험한가? 2002년 중국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식 명칭은 동북병강 역사가상연구공정. 주관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동북병강사 지연구 중심. 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식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둘, 발해도 중국 역사의 일부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간 존재했습니다.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228년간 존재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통째로 중국 역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거 2007년에 끝난 프로젝트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고구려를 검색하면 중국 역사로 분류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구려 유적은 중국 문화유산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 논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걸 하는 걸까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영토의 역사적 정당화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랴오니성, 지린성, 헤이리장성은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과거에도 우리 역사의 땅이었다는 논리를 미리 만들어 두려는 겁니다. 한반도에 국변 사태가 생기거나 영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꺼낼 카드입니다. 둘째, 소수민족 통제입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동부 삼성에는 조선족이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들이 한국과 역사적 동질감을 느끼거나 독자적 정체성을 갖는 것, 중국 정부 입장에서 위협입니다. 그래서 역사부터 통제합니다. 너희의 뿌린 고구려도 중국 것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중국인의 일부다. 셋째, 국제 여론 선점입니다. 역사는 먼저 기록한 자가 유리합니다. 중국의 논리를 국제학계와 글로벌 미디어에 먼저 퍼뜨려두면 나중에 한국이 아무리 반박해도 세계는 이미 중국 측 자료를 먼저 접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004년 동북공정 논리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했고 이후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술적 반박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 담긴 드라마가 제작되고 그게 OTT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부터 하나씩 파고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 스스로가 남긴 사료들이 동북공정을 어떻게 정면으로 무너뜨리는지 보여드립니다.
중국이 가장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팩트로 던질 겁니다. 두 번째, 중국 스스로가 증명한다. 동북공정을 박살내는 결정적 사례들. 오늘은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자료들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자료들. 한국 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이 직접 남긴 기록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도부의 모순입니다.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 안동 도부를 설치합니다. 중국은 이걸 근거로 씁니다. 우리가 고구려 땅을 지배했으니 중국 역사다. 그런데 도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부는 당나라가 외국 지역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자국 영토에는 도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나라의 도부 목록을 보면 안서 도부는 서역, 안북 도부는 북박 유목 지역, 안남 도부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입니다. 그 베트남이 중국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안동 도부의 설치 자체가 고구려를 당나라의 외부, 즉 별개의 나라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스스로 남긴 기록이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두 번째, 발해의 독자 연호입니다. 중국은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연호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권이나 제국은 황제의 연호를 그대로 씁니다. 발해는 어땠습니까? 발해는 천통, 인안, 대웅, 보륵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당나라 황제의 연호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나라의 반응입니다. 발해가 독자 연호를 쓰는 동안 당나라가 이를 문제 삼거나 항의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나라도 발해를 독립된 황제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본의 기록입니다. 중국 사서는 중국이 쓴 겁니다. 제3국의 기록을 봐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반 서기와 속일본기에 발해와 일본이 수십 차례 외교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발해가 일본에 파견한 사신들은 자신을 고려 사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발해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발해 왕을 공식 외교 문서에서 고려국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 어떻게 외국에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하고 독자 외교를 합니까? 중국 사서에만 의존하는 중국의 논리는 이 국제 외교 기록 앞에서 무너집니다. 네 번째, 정해 공주 묘비입니다. 1949년 만주 지역에서 발해 문왕의 넷째 딸 정해 공주의 묘비가 발굴됩니다. 이 묘비명에 발해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황상. 황상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방 정권의 수장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발해 내부 문서에서 발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황제로 칭한 겁니다. 다섯 번째, 성각 구조와 온돌입니다. 고구려의 특유의 성각 양식인 치, 성벽 밖으로 돌출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온돌 난방 방식, 이 두 가지는 중국 중원 지역에 존재하지 않은 고유 양식입니다. 이 유적들이 만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만주 지역의 생활 문화 자체가 중국과 완전히 달랐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발해는 수서로를 고려국왕이라고 했고, 일본도 고려라 불렀고, 중국 사서도 고려 별정이라 했습니다. 오직 동북공정연구소만 말가족이라 우깁니다. 사례의 신뢰성은 당대 외교 문서와 정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년 뒤에 정치적 목적으로 쓴 연구 보고서에 있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드라마와 미디어가 어떻게 이 왜곡된 논리를 퍼뜨리는 도구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드라마 한 편이 역사를 바꾼다. 문화 침탈의 3단계 수법.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 하나, 의상 한 벌. 우리는 보통 드라마니까 창작이니까 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굳이 한복을 입히고 가스 씌우고 김치 먹는 장면을 자신들 컨텐츠에 넣을까요?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이걸 문화적, 점증적 동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수법은 정확히 3단계입니다. 1단계, 일상의 침투입니다. 처음엔 한복, 각 같은 우리 이복을 자기네 문화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습니다. 대중에게 저것도 중국 거였나? 라는 혼란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2단계, 주체의 교체입니다. 그 다음엔 그 문화를 향유하는 주제를 중국인으로 바꿉니다. 한복 입은 중국인이 주인공이 되고 김치 먹는 중국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의 변정으로 둔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역사적 귀속입니다. 마지막은 역사 주권입니다. 그 문화가 존재했던 공간, 만주와 한반도 고대사 전체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규정합니다. 이 문화를 가진 나라였으니 당연히 중국 땅이다. 이 논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의 김치 한복을 자국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 교과서에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 병강민족의 역사로 서술하는 것과 드라마에서 중국식 복식을 입은 고구려인을 등장시키는 것, 이건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교과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역사를 같은 방식으로 중국화한 뒤 실질적 지배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대사에 똑같은 매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드라마는 학술 서적보다 훨씬 대중적입니다. 시청자는 역사적 사실을 따지기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역사관이 사실인 것처럼 대중의 인식 속에 고착됩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가 그 나라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전 세계 OTT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동북 공정적 시각이 반영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처럼 굳어지면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는 한국의 목소리는 오히려 역사 수정주의, 민족주의적 억지로 오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건 역사 왜곡이라고 항변해도 오러오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 나라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공식 외교 논리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입니다. 2021년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중국식 소품과 음식을 조선시대 배경에 배치했다가 방영 2회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몰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침투하는 왜곡된 기획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예방적 자기 방어였습니다. 시청자가 그걸 막아낸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북공정이 사실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 한국 경제가 아니라 내부 단속이다. 많은 분들이 동북공정을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만으로 이해합니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절반만 맞습니다. 동북공정은 한국을 향한 공격이기 이전에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특히 동북 삼성에는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조선족들이 한국과 역사적 동질감을 느끼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그 가능성을 역사부터 원천 차단합니다. 너희의 뿌린 고구려와 발해조차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뿌리부터 중국인의 일부다. 역사라는 이름의 사슬로 정체성을 묶어두는 겁니다.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추진과 발맞춰 조선족 학교 교과서에 한국어 비중을 줄이고 중국어 위주 교육을 강제해왔습니다. 이건 정체성 말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모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녹여버리겠다는 정치적 야심입니다. 동북공정은 그 이론적 근거, 즉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핵심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까? 역사를 강제로 통제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쳐 쓰는 정부는 그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역사적 반동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동북공정을 향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뿌리를 기억할 권리, 그리고 국가가 역사를 도구로 개인의 정체성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민주주의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방관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빼앗는 겁니다. 역사를 잃고 정체성을 상실한 국민은 민주적 주권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침탈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는 정치인, 그건 미래 세대가 누려할 민주적 자부심을 파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매국노가 영토와 주권을 팔았다면 현대의 매국은 역사의 진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왜곡이 이제 AI와 검색 엔진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I와 구글이 세뇌당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 전쟁.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서만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구글에 검색하고 AI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과 AI가 동북공정 논리를 표준 데이터로 학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적인 방식으로 왜곡된 영문 자료들을 전 세계 플랫폼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구글 검색 결과 AI가 학습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지방 정권으로 기술한 자료들이 대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록된 정보, 더 자주 검색되는 정보를 사실로 학습합니다. 중국이 만든 왜곡된 데이터가 디지털 공간의 표준이 되는 순간 AI는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답변하게 됩니다.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홍보 사이트들은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10년 뒤 전 세계 누군가가 구글에 고구려를 검색했을 때 중국의 왜곡된 논리가 정답으로 뜬다면 그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전 세계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역사 수정주의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의 오류가 아닙니다. 기술을 이용한 역사 세뇌입니다. 이제 역사 전쟁은 교과서를 넘어 서버와 알고리즘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구글과 AI 서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정보 왜곡을 감시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역사 정보를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오염되면 미래의 기억이 오염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왜곡에 우리 안에서 돈을 받고 협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돈 앞에 무릎 꿇은 역사. 현대판 매국가 제작진의 책임. 제작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흥행을 위해선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시장이라는 이름 뒤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과거 매국노들은 총칼과 권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수익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스스로 역사적 진실을 검열하고 사관에 비트는 사람들은 무엇에 굴복한 겁니까? 돈입니다. 이게 현대판 매국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을 짚겠습니다. 제작사와 투자사입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되거나 중국 시장 수출을 고려할 때 역사적 논란이 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검열하거나 스스로 타협합니다. 역사적 주권을 자본과 맞바꾸는 기획입니다. 자본이 들어오면 제작 가이드라인에 중국출의 검열이 사실상 함께 들어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감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책임자입니다. 왜곡된 의상, 소품,
배경이 주는 시각적 메시지를 간과하거나 방조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연출을 감행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역사적 증거로 착각되는 힘이 있습니다. 감독은 그 힘의 책임자입니다. 작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서사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중국의 사관을 차용하거나 현지적 역사 인식을 드러냅니다. 특히 역사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대사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극적 허용의 범위를 넘어선 역사 왜곡은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배우입니다. 단순히 대본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이 담긴 작품 참여를 정당화합니다. 출연 자체만으로도 그 작품의 역사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배우는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입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가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역사 드라마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이미지 타격을 안 받는 것입니다.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는 허울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지키려 했던 건 창작의 가치가 아니라 중국 자본의 투자와 수출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왜곡이 담긴 소품에 배치하고 우리 역사를 속국처럼 묘사하는 대본을 수정하지 않는 것, 그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선택입니다. 역사는 그 선택을 실수가 아니라 배신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도 문제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며 넘어가는 우리의 침묵이 그들이 원하는 승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역사를 파는 제작자들에게 그래도 팔리더라 라는 확신을 줍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2021년 조선 구마사는 방영 2회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자본보다 시청자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깨뜨리는 건 오직 시청자의 냉정한 평가와 거부입니다.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번째, 역사를 지키는 자가 미래를 지킨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6편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중국 스스로의 기록이 어떻게 그 논리를 무너뜨리는지,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역사 침탈의 도구가 되는지,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디지털 공간에서 역사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돈에 굴복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역사 문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문화는 교류와 창의의 영역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게 문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건 교류가 아닙니다. 침탈입니다. 이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작진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본 단계부터 역사학자의 고증을 거치는 감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즉시 수정하고 책임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콘텐츠가 미래 세대와 국제 사이에 어떤 역사를 심어줄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콘텐츠를 볼 때
역사적 고증이 맞는지 따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분명하게 비판하고 알려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공개 플랫폼에 정확한 한국 역사 정보를 영문으로 기여하는 것도 실질적인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이나 외교적 친밀함을 위해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침탈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는 정치인은 미래 세대의 역사적 자부심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감시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이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주권 의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문화만은 즐기십시오. 문화는 교류하십시오. 그러나 역사는 지키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감시가,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